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쓰레기집 나오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까지 있는 며느리 집이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말 말 그대로 기절할 뻔했어요. 얘야, 집이 왜 이러니? 이게 다 뭐야?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를 내야 할지, 위로를 해야 할지,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어머니, 들어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정옥순입니다. 남편을 50대에 여의고 아들 하나 키워온 평범한 할머니예요. 아들이 30에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아주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날은 손주 생일이었거든요. 7살 되는 날이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뭘 사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미리 전화했어요. 얘가 요즘 뭘 갖고 싶어 해. 생일 선물 뭘 사줄까?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이번엔 오시지 마세요. 아이가 감기 걸렸어요. 다음에 괜찮을 때 오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평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감기 걸렸으면 더 챙겨줘야지. 죽이라도 끓여줘야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정말 안 돼요. 어머니라고 하면서 거의 빌다시피 하더라고요.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 생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손자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서 며느리 집으로 찾아갔죠. 401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하고 소리가 나자마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문을 여는데 한참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며느리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야. 문 열어. 그랬더니 문이 살짝 열렸어요. 그런데 며느리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머리는 며칠 안 감은 것 같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눈도 충혈되어 있고, 옷도 집에서 입는 추리닝인데 구겨진 채로 입고 있더라고요. 얘야, 왜 이래? 어디 아파?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들어가자. 제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당황하면서 어머니, 밖에서 얘기해요. 하는 거예요. 이상했죠. 평소 같으면 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데 말이에요. 왜 안으로 안 들어가? 손주는 어디 있어? 제가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아이가 지금 감기 걸려서 잠들어 있어요. 깨우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선물이라도 놓고 가야지. 잡채도 만들어 왔는데 제가 말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정말 오늘은 안 돼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얼굴만 보고 갈 테니까 들어가자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살짝 밀치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얘가 뭔 일인데 이래라고 하면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말 말 그대로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쓰레기집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보는 건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거실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 있었거든요. 음식 쓰레기, 택배 박스, 옷가지, 플라스틱 용기, 신문지, 이불, 베개, 온갖 생활용품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여기서 살아왔나 싶을 정도였죠. 냄새는 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음식이 썩은 냄새, 곰팡이 냄새, 뭔가
짐승 냄새 같은 것까지 섞여서 정말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건 그 쓰레기 더미 사이사이로 길을 만들어 놓은 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통로를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좁은 통로 끝에 제 손주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손주가 저를 보고 반갑게 웃으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옷이 정말 더러웠어요. 며칠 갈아입지 않은 것 같은 옷에 얼굴도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손주야, 제가 손주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쓰레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뭔가 밟히는 소리가 나고 균형을 잡기도 어려웠거든요. 그제서야 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어요. 내 손주가 이런 곳에서 몇 달을 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제 뒤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소리로 훌쩍훌쩍 하더니 점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아이부터 밖으로 나가자. 제가 말했더니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어머니, 들어주세요. 제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말해봐.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짜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오빠가, 아니, 남편이 뭘 사실은 똑바로 말해봐. 제가 다그쳤어요. 남편이 도박을 해요. 며느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요. 그러더니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도박. 내 아들이 도박을 한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완벽한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타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언제부터? 제가 물어봤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몇 달 전부터 이상했는데 한 달 전에 집을 나가면서 다 털어놨어요. 인터넷으로 도박을 했다가 빚이 너무 많이 졌다고. 그래서 잠시 피해 있겠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도박빚 때문에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것도 어린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며느리가 겪은 몇 달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럼 연락은 되고?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엔 가끔 전화했는데 요즘엔 아예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더 심각한 게 뭐야? 사람들이 찾아와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요. 거의 매일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때서야 며느리가 왜 그렇게 문을 열기 싫어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는 상황에서 집 상태는 이렇고 아이는 돌봐야 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었어요. 그럼 정리는 왜 안 해? 이렇게까지 더러워질 정도면 제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며느리 표정을 보니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어머니, 정신이 없었어요. 무서운 사람들 올까봐 밖에도 나가지 못하겠고, 아이는 무서워서 계속 울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며느리가 주저앉으면서 울었어요. 듣고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사라지고 어린 아이는 돌봐야 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위협하는 상황에서 누가 집 청소를 할 정신이 있겠어요. 며느리도 원래는 깔끔한 성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쓰레기 더미를 지나고 서랍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낡은 가방 하나였는데
그걸 보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온 건 정말 낡아빠진 가방이었어요. 가죽이 다 해져서 거의 찢어져 가는 상태였는데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곰팡이까지 슬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그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 안에 든 걸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통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가 넘게요.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남편이 남긴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집 한 채하고 적금 조금,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뭐야? 제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행 이름을 보니까 제가 가본 적도 없는 은행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몇 달 전 남편이 어머니 집에서 발견했는데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 살아있는 계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돌아가신 가족이 숨겨놓은 돈을 발견했을 때 말이에요. 그것도 상상도 못한 큰 돈을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들어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다 합치면 거의 9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9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어지러웠어요. 제가 평생 써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남편이 언제 이런 돈을 모았는지,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며느리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들이 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머니 돈인 셈이죠.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숨겨둔 돈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우겼어요. 듣고 보니 상황이 더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말하길 아들이 이 통장들을 발견한 후부터 행동이 더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서 도박도 더 크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통장들을 숨겨뒀어요. 남편이 이 돈에 손을 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이미 도박 빚이 엄청난 상황에서 또 이런 큰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게 뻔했거든요. 며느리의 판단이 맞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만 손에 들어오면 아들이 정신을 차릴 리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큰 도박을 할 게 뻔했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당장 아들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아내와 아이를 이런 상황에 두고 자기만 도망갈 수 있는지 직접 만나서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제가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어요. 아들 친구들 연락처를 알아내서 하나씩 전화해 봤거든요. 다행히 한 친구가 어느 모텔에 있다는 정보를 줬어요. 부평에 있는 어느 허름한 모텔이었는데 친구 말로는 거기서 며칠째 숨어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이상한 곳 가보신 경험 있으시죠? 70살 할머니가 모텔까지 가서 아들을 찾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모텔에 도착해서 프런트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김철수라는 사람 있나요? 사장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어르신이 왜 여기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어머니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했더니 방 번호를 알려줬어요. 203호. 계단 올라가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을 이런 곳에서 만나야 하다니 문 앞에 서서 노크했어요. 철수야, 나 엄마다. 문 열어.
한참 있다가 문이 열렸는데 아들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옷도 구겨진 채로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들의 첫 마디였어요. 엄마,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어떻게 찾았냐는 거였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하고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도 집에 갔다 왔구나. 어때? 많이 놀랐지?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놀라긴 뭘 놀라. 너 때문에 며느리하고 손주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제가 다그쳤더니 아들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런데 집에서 뭘 발견하지 않았어? 아들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 말이야.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돈에만 눈이 먼 인간이었나 싶어서요. 아내와 아이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오직 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통장들 봤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그 돈 얼마인 줄 알아? 아들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억 가까이 돼. 그 돈만 있으면 내 빚 다 갚을 수 있어. 아니, 갚고도 남아. 야,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야? 내 아내하고 애가 그 더러운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알아. 제가 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엄마, 현실을 봐.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는데 돈이 없으면 정말 위험해. 그럼 도박을 왜 했어? 누가 도박하라고 했어? 제가 따지듯이 말했더니 아들이 갑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몰라.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한 건데 운이 나빴을 뿐이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박하다가 빚진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변명이죠.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도 똑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그럼 가족은 어쩌고 제가 다시 따졌더니 아들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더라고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도와줘. 그 통장들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엄마만 도와주면 돼. 그 돈으로 빚 갚고 새로 시작할게. 새로 시작은 무슨 새로 시작? 너 도박 끊을 수 있어? 제가 물어봤더니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빚만 갚으면 다신 안 해.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주면 더 큰 도박을 할 게 뻔했어요. 안 돼. 그 돈은 줄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이랑 같이 다른 방법을 찾아봐.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애원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왜 그래?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 돈은 어차피 아버지가 남긴 돈이잖아. 당연히 내가 물려받을 권리가 있어. 권리는 무슨 권리? 그 돈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내 돈이야. 제가 맞받아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더욱 화를 내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엄마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진짜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나를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엄마가 언제 너 죽어도 된다고 했어. 제가 눈물을 참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도와줘. 다른 방법은 없어. 그 돈 아니면 정말 답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아들이 정말 망가질 게 뻔했거든요. 안 돼.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빚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 순간 아들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며느리랑 이혼할 생각이야. 아들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뭐라고? 어차피 며느리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히려 짐만 돼. 아들이 정말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이혼하고 나 혼자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때문에 며느리와 손주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며느리를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손주는 어쩌고 제가 물어봤어요. 손주는 엄마가 키우면 되잖아. 아니면 며느리가 데리고 가든지. 나는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인생 살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내 아들 입에서 들어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아이마저 버리겠다는 말을요. 정말 이게 제가 낳아 기른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제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자기 아이까지 버려? 엄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지금 빚더미에 있어. 가족 책임질 상황이 아니야.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아.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책임감이나 양심 같은 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그래, 알았어. 제가 실망해서 말했어요.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돈은 절대로 줄 수 없어. 엄마! 아들이 다시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모텔을 나왔어요. 모텔에서 나오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옳은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아들이 더욱 망가질 거라는 건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됐어요. 며느리와 손주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다 알아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심하게 협박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수려고 했고 며느리와 손주가 너무 무서워해서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준 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말하길 제 아들이 빌린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군데서 빌려서 정확한 액수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2억 가까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아들이 제 이름을 팔아서 돈을 빌렸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부자라고 집도 있고 돈도 많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채업자들이 저를 보증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할머니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까지 끌어들이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큰 목소리로 문 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또 그 사람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지만 며느리와 손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문 앞으로 나갔어요.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대여섯 명 서 있었어요. 다들 험악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들이 저를 보고는 할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아들이 어디 있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을 거냐고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정말 용감하게 나섰어요. 어머니, 저한테 맡기세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사채업자들 앞으로 나서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독촉하셔도 저희는 돈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채업자들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아이는 무서워서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피해를 드릴 수는 없어요. 며느리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사채업자들이 며느리 말을 듣더니 비웃었어요. 그럼 내가 대신 갚을 거냐? 너한테 그런 돈 있어? 저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머니를 협박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기특했어요.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도 저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반면에 제 친아들은 저를 사채업자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었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진짜 가족다운 사람인지 확실히 보이잖아요. 자, 할머니, 결정하세요. 사채업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정말 갈등됐어요. 한편으로는 내 아들이니까 도와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게 뻔했거든요. 시간 다 됐어요. 결정하세요. 사채업자가 다시 재촉했어요. 그때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른들이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정해졌어요. 알겠어요. 돈을 줄게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사채업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제 아들과는 앞으로 어떤 거래도 하지 마세요. 둘째, 며느리와 손주에게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셋째, 이 돈으로 모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세요. 할머니가 조건을 꺼내.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비웃었어요. 조건을 안 받아들이시면 돈도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사채업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리더가 말했어요. 좋아요. 그 조건들 받아들일게요. 대신 정말로 다 갚아야 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이자까지 합쳐서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남긴 돈으로는 부족한 액수였거든요. 9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안 돼요. 그런 큰 돈을 왜 내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을 팔게요. 제가 말했어요. 집 팔면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는 더욱 말렸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채업자가 확인했어요. 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집 처분하고 돈 마련해서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평생 살던 집까지 팔아서 아들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일주일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경고했어요. 일주일 안에 못 가져오면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 써야 한다는 거 알죠? 그들이 나간 후에 집 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무서워서 떨고 있고 손주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전달했고 아들이 그제서야 엄마, 고마워 말했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당연하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아들이 대답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와서 빌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어머니 집까지. 괜찮아. 가족인데 뭐, 제가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밤에 집 매매 관련해서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시세가 좀 올라서 빚을 갚고도 조금 남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에 정말로 돈을 마련해서 사채업자들에게 줬어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지만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으로 견뎠어요. 돈을 받은 사채업자들이 약속대로 아들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에게도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우편물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법원에서 온 게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우편물을 열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아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번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상상해 보세요. 이제야 평화로운 생활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며느리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마 아들이 또 뭔가 저질렀나 봐. 제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법원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아들이 투자 사기에 연루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저를 보증인으로 소개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또 어머니 이름을 팔았구나. 며느리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정말 한심했어요. 그렇게 큰 사건을 겪고 나서도 또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넌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제가 아들에게 실망해서 말했어요. 엄마, 한 번만 더 도와줘. 저는 단호하게 더 이상은 한 푼도 줄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왜 그래? 집도 팔았으니까 남은 돈 있잖아. 그 돈은 우리가 살 집 구하는 데 써야 해. 우리가? 엄마랑 나랑? 아니, 나랑 며느리랑 손주랑 제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이제 가족에서 제외야. 더 이상 우리와 같이 살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정말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거든요. 엄마, 제정신이야? 아들이 정말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엄마 아들인데 어떻게 가족에서 제외시켜? 넌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데 넌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이제 성인인데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아들이 더 큰 소리를 내며 갑자기 며느리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아들이 며느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내가 엄마한테 나쁜 소리를 했구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올 리가 없어. 여러분,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 말이에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어요. 며느리 탓하지 마. 제가 아들을 말렸어요. 이건 순전히 내가 한 짓의 결과야. 그런데 아들이 더욱 화를 내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이혼해. 아들이 며느리에게 소리쳤어요. 어차피 너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나는 혼자 살 거야.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는 오히려 후련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이 해방같이 느껴질까요? 좋아요. 며느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마 며느리가 자기에게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뭐라고? 진짜로? 네. 이런 생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남편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는 어쩌고? 제가 키울 거예요. 며느리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제가 나섰어요. 며느리야,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면 나랑 같이 살자. 제가 제안했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부담을 드릴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은 일이었어요. 부담이 아니야.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면 돼.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제 아들보다 훨씬 가족다웠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한테 피해 안 주려고 했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견뎠잖아요. 반면에 제 친아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았고요. 어머니,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야. 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더욱 화를 냈어요. 엄마, 정말로 나보다 며느리를 택하는 거야? 그래. 넌 이미 우리를 버렸잖아. 제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미쳤구나. 정말? 아들이 중얼거리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아들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며느리와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다행히 아들이 협조적이었어요. 아마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양육권은 당연히 며느리가 가져갔어요. 이혼이 성립된 후에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집을 판 돈에서 일부를 써서 투룸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거든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갑자기 동거인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 편해졌어요. 며느리가 집 정리를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대충 지내던 제가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집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말 건강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근처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시작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생활비를 다 대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자기도 벌어서 보태겠다면서 일을 나간 거예요. 어머니, 저도 이 집의 가장 중 한 명이에요.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손주도 점점 밝아졌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만 보다가 이제는 할머니와 엄마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손주가 어느 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제가 대답했더니 손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아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환경이 바뀌니까 아이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정말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제가 아플 때는 며느리가 병원에 데려가주고, 며느리가 일로 바쁠 때는 제가 손주를 돌봐주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끔 며느리가 말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혀. 그럼 제가 말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우리가 가족인데 정말 그랬어요. 혈연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더 많이 벌면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효자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갈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결국 아들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는 거였어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싶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아들과 저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정말로 포기해도 되는 건가? 혹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줬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며느리와 손주의 밝은 모습을 보면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손주가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죠. 라고 말할 때, 그리고 며느리가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한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피 한 방울 나눈 친아들과 마음으로 이어진 며느리와 손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말이에요. 댓글로 꼭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끝까지 도와줬어야 한다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고 힘들 때 함께 견뎌내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혈연으로는 가족이 아닌 며느리가 저를 진짜 딸처럼 모시고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함께 웃고 울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친아들은 저를 이용해서 사채를 쓰고 위험에 빠뜨리고 심지어 사채업자들에게 팔아넘기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가족이 할 일인가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걱정인 분들, 형제자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시댁이나 친정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만 매달리지 마시라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입으로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해를 끼치는 사람과 피는 안 섞였지만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가족다운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는 정말 평화로워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주 도시락을 싸주고 저는 손주가 학교 간 후에 집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해요. 며느리가 일해서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매일 전화 올까봐 불안하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올까봐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손주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항상 무서워하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 성적도 좋아졌어요. 어제는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 모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며느리도 요즘 야간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더 많이 벌어서 어머니께 편안한 노후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착했거든요.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자던 모습.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서 자랑하던 모습들.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거더라고요. 환경이 바뀌고 욕심이 생기고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희 아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빨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도박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에요. 혼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도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해요. 저처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법원 서류 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니까 아들이 이번엔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이름을 보증인으로 써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이번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피해 규모가 크고 제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고요. 하지만 며느리와 함께 끝까지 싸워볼 계획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억울하게 당할 이유가 없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맞서 싸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후회하지 않으려면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저도 처음엔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꼭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센터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어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도움을 받으면 길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한다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나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정말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써주시면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법정 다툼이 정리된 지 한 달쯤 뒤에 갑자기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처음엔 받아볼까 말까 고민했어요. 편지 내용은 정말 의외였어요. 변명이나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고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정말 인간 이하의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내용이 더 있었어요. 저는 감옥에서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안 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편지 내용을 말해줬더니 며느리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겼어요. 첫 번째 문제는 돈이었어요. 집을 팔긴 했지만 사채 갚고 전세 넣고 나니까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며느리 급여만으로는 새 식구가 살기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나도 일을 해야겠어. 어머니, 뭔 소리세요? 70살에 무슨 일을?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은 일이었어요.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아파트 단지 내에 경비실에서 청소 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가 나왔어요.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하는 일이었는데 저한테는 딱 맞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서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점점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일을 하니까 보람도 있고 무엇보다 생활에 도움이 됐어요. 할머니가 일하러 가는 모습 정말 멋져요. 손주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나이 들어서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저희 3명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네요. 모든 분들도 마음 편하게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